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여의보감의 조진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유현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물을 몇 잔이나 드시나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점심에, 그리고 저녁에 등등 하루에 5번 이상 물을 섭취해 주시게 된다면 건강이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물론 여기에서의 물은 당이나 그리고 탄산, 그리고 카페인이 함유되지 않는 순수한 물을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특히나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미지근한 물 한 잔 정도를 마시면 자는 동안에 쌓여있던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자기 전에도 한 잔 드시고 주무시면 이 혈액이 너무 끈적해지는 것을 예방해서 각종 순환기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특히 변비가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또 이 장 운동을 촉진시키는 역할도 한다고 하니까요. 소중한 물 자주 섭취해 주시면서 건강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여의보감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두 분의 원장님 모셨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여의보감 오늘은 조우원 원장님, 이승민 원장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이 물 먹는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해봤는데요. 두 원장님들은 물을 좀 잘 섭취하시는 편이신가요? 저는 많이 드시라고 환자분한테 맨날 말하긴 하는데 네. 솔직히 저도 잘 못 챙겨 먹어서 그래요? 좀 민망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이 원장님은 어떠신가요? 저도 그래요. 실은 자꾸 까먹어서 실은 잘 챙겨 먹는 거 자체가 잘 마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일부러 그냥 출근할 때 그냥 1리터짜리 한 병을 들고 출근해서 그거 하나 비우는 거를 목표로 해서 퇴근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 자, 그렇게 그러면 목표를, 네. 물을도 사실 이제 뭐 그냥 마시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우리 몸에 더 건강하게 마실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지 궁금한데 이 원장님께서 좀 아는 걸 말씀해 주실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우선 까먹지 않게 그 1리터를 이제 일하면서는 마시고요. 2리터를 챙겨갔더니 일하면서 방해가 좀 되더라고요. 자꾸 화장실 가야 돼서 2리터까지는 안 하는데 오히려 일할 때는 1리터, 집에 돌아와서 나머지 수분을 보충하는데 맹물 마시는 것도 좀 고역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좀 크게 뭐 기운이 편향되어 있지 않은 보리차나 옥수수차나 뭐 결명자차 같은 것들을 집에 둬서 그냥 수시로 물 대신해서 마시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조 원장님, 저는 물이 좀 차가운 것을 벌컥벌컥 마시는 습관이 안 좋다고 들었는데 요즘 이 더운 여름철이다 보니까 그렇게 드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물 온도는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사실 우리 비위계는 36.5도, 저희 몸은 항상 36.5도를 유지한다고 하잖아요. 네. 네네. 그래서 우리 몸의 온도에 가장 가까운 온도의 물을 마시는 게 우리가 인체에 받아들이 가장 편안한 온도라고 해요. 네. 그거보다 뜨겁거나 차가우면 아무래도 들어올 때 하나의 걸리는 수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드실 때도 벌컥벌컥 드시면 실제로 물도 잘못 마시면 체한다고 저희가 맞아요. 말을 하거든요. 맞아요. 네네. 차가운 물 갑자기 마시면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리던가 뭔가 물 비린내가 나면서 갑자기 속이 불편한 증상들이 경험하셨을 건데 그런 식으로 물론 여름에는 저도 이제 너무 덥기 때문에 이제 쿨링하는 용도로 찬물을 마시지만 찬물을 마셔도 최대한 천천히 몸에서 좀 받아들일 수 있게 마치 준비 운동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운동을 할 때도 네네. 격하게 하기 전에 준비 운동을 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물론 이제 온도와 우리 몸 온도와 가장 비슷한 걸 마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웬만하면 네. 이제 미지근한 물이 좋지만 차가운 물을 마신다 하더라도 조금 천천히 섭취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수요일 여의보감 첫 번째 건강 이야기 시작해 볼 텐데요. 자, 오늘의 주제는 화병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화병을 앓고 계셔서 사실 화병에 대한 고민도 그만큼 많이 쌓여 있을 것 같은데 이것들을 시원하게 원장님들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화병의 정의가 뭔지부터 알아볼 텐데요. 자, 조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화병은 우리 슬픔, 분노 이 같은 이제 부정적인 감정들이 해소되지가 않고 몸에
계속 쌓이다가 우리 몸에 불편한 이상 증상으로 나타나는 이제 질환을 말하는 건데요. 네. 저희가 전문 용어로는 신체화 됐다라고 말을 해요. 신체화. 신체의 증상으로 변형이 됐다, 전환이 됐다. 아,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맞죠. 아, 네. 네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화병이라는 용어는 사실 옛날에는 되게 많이 더 많이 사용했던 용어인데 요새는 용어들이 뭐 시민성, 뭐 신경성, 스트레스성으로 이제 조금 변형이 됐는데 다 같은 일맥상통한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아, 네. 자, 우리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몸의 증상으로 이어지는 그 신체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화병이 있을 때 우리 몸엔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좀 이어서 말씀해 주시죠. 네, 대표적인 이제 신체화 증상은 되게 사소한 것부터 좀 매우 중후한 좀 안 좋은 증상까지 네. 있는데요. 사소한 증상들로는 뭐 상열감, 뭐 가슴이 답답하거나 얼굴이 후끈후끈 올라온다, 붉어진다, 홍조 이런 것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뭐 아토피 증상 같이 뭐 예. 오금 부분이 빨갛게 올라온다. 아니면 입술, 우리 입술이 많이 헌다고 말하잖아요. 네. 입술이 헐면서 목마름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더 심하면 사실 대변 장애와 소화 장애까지도 심각하게 생기고요. 그래서 스트레스 때문에 그 섭식 장애가 있는 여성분들도 많잖아요. 예. 네. 그런 분들도 일종의 화병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장 이제 극단적으로 화병이 심해진 게 사실 공황 장애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예. 네, 이 순간 이 상황에 있는 것 자체가 불편해서 뭐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숨이 막힌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보통 화병의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가지가 처진 증상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아, 네, 정말 다양한 증상들이 있네요. 이게 진짜 원인은 화병에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다른 질환으로 착각을 해서 그냥 계속 치료를 이어가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이라도 화병이 의심이 된다면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조 원장님, 저는 좀 궁금한 게 보통 어느 정도는 다들 화를 안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화가 심각한 건지 아닌 건지 이걸 알아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방법이 있을까요? 이제 진단하는 방법은 다양한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상적인 증상이 사실 저는 주라고 말씀드려요. 네. 화병이 있어도 신체화된 증상이 없으면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네네. 근데 이제 얼마나 나의 증상들이 신체화돼서 나의 일상 속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냐 이거를 저는 기준으로 보시면 된다고 하는데요. 네네. 그래서 보통 제가 진단하는 화병 환자분들은 이런 레파토리를 좀 많이 갖고 계세요. 네. 내가 편두통이 와서 속이 안 좋고 섭식 장애가 와서 호흡이 안 돼서 병원을 갔는데 진단, 혈액 검사 다 하고 내시경도 다 했는데 뭐 구조적으로는 이상이 크게 없다. 네. 그래서 그냥 일반 뭐 소화제 줬다, 일반 뭐 진통 소염제 줬다, 이런 식으로 하고 진단명도 뭐 신경성, 시민성 이렇게 나오면 환자분들이 답답해서 한의원을 왔다고 되게 많이들 레파토리를 가지고 계신데 만약에 예. 시청자분들도 그런 레파토리를 내가 경험했다 하면은 희망을 잃지 않고 한의원을 가셔서 진단을 한번 받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이 화병을 파악하기 위한 그 문진이를 작성해서 좀 사용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어떤 건가요? 화병을 진단할 때는 저희 일단 첫 번째가 문진이고요. 두 번째는 좀 한의학적인 툴을 같이 활용을 합니다. 네. 이 중에서도 가장 메인은 앞에 문진이라고 하시면 되는데 문진 자체는 환자를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물어보고 과거력을 물어보고 현재 주소증을 물어보고 환자를 파악하는 과정을 문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문진을 통해서 정확히 그 화병 한의학에서는 이 화를 결국 칠정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이 칠정이 병의 원인이다라는 파악을 하는 게 화병을 진단하는 문진 과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 화병이 병인이 칠정이다라는 정확한 이제 진단을 필요하려면 이제 몇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돼요. 네, 그 중에서 제가 4가지 조건 정도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네. 첫 번째는 병이 좀 갑자기 생겨야 됩니다. 병이 예. 천천히 옛날부터 생긴 것보다는 갑자기 화가 나는 증상 때문에 갑자기 생겼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발병 계기. 발병 계기가 확실히 있어야 돼요. 히스토리가 확실히 있어야 됩니다. 네네. 네. 그래서 내가 시험에 떨어졌더니 아니면 뭐 애인과 헤어졌더니 아니면 가정에서 가정 폭력에 시달렸더니 그런 식으로 뭔가 이슈가 생긴 이후로 신체화된 증상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진단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런 안 좋은 제가 말씀드린 안 좋은 스트레스 받는 환경에 다시 재노출이 됐을 때 호학 조건. 네. 호학 조건으로 더 심해졌다. 아니면 그런 상황에서 탈피가 됐는데 증상이 조금 완화됐다라는 네. 것 자체는 그 병인이 그 칠정이 정확히 더 지금 좌지우지를 하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진단을 할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사실 집에 있는 시간보다 일하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렇죠. 요새 사람들 네.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을 가족보다 더 많이 본다고 하는데 그래서 직업적인 특성까지도 요새는 고려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고려를 같이 해서 문진을 하고요. 네. 그리고 한의학적 툴로는 뭐 설진을 해서 그 혀를 쭉 내밀어 보시면 혀 끝에 딸기혀라고 빨갛게 올라오신 분들이 있어요. 예. 여기가 심열, 가슴 속에 열이 많이 뭉치면 표현이 되는 자리인데 실제로 화병이 심하신 분들은 혀를 내밀어 봤을 때 끝에
딸기혈하고 빨간색으로 나타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매극적으로 맥진을 했을 때도 심장 쪽에 열이 빨리 뛰는 맥이 뛰게 되고요. 그리고 뭐 복진을 했을 때도 가슴을 눌러본다든지 여기 구미혈 바로 명치 끝부분을 눌러보면 확실히 압통감을 심하게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저희가 활용을 해서 네. 화병을 진단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이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신체화된 병이 바로 화병이다 보니까 이제 문진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 그리고 이제 몸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까지도 직접 진단을 해보고 나서 결론을 내리는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원장님들은 이 화병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이제 화를 다스리는 법도 좀 잘 아시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화를 푸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먼저 조 원장님 어떠신가요? 저도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좀 폭식을 좋아합니다. 저랑 그래서, 똑같으시네요. 네. 그래서 저는 간헐적 네. 폭식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편인데 환자분들한테 추천드리지 않는데 저는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솔직하시네요. 아, 그럼 이 원장님은요? 아까 조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화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부정적인 감정이 해소되지 않고 쌓였을 때 생기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네. 저한테는 그게 수다더라고요. 그래서 아. 좀 수다를 떠는 게 잘 풀리지만 되게 중요한 거는 있어요. 이제 아무나 붙잡고 피상적인 얘기를 하는 거는 풀리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그 어떤 말을 해도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나를 판단하지 않을 아, 내 편. 그죠? 네. 친한 사람을 붙잡고 그냥 속 내를 다 얘기해서 고민을 털어놓는 거. 아. 그게 화병을 해소하는 좀 되게 좋은 조언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여자들은 또 이 방법을 많이 선택을 할 것 같은데 개개인마다 정말 이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이 방법을 꼭 찾아보시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그리고 특히 50, 60대 여성에게서 이 화병이 잘 발생한다고 하던데 아무래도 그렇다 보면은 갱년기랑 뭔가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가요, 이 원장님? 네, 그래서 실은 갱년기도 연관이 있지만은 그 사회적인 환경도 분명히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젊은 남자분들도 오히려 계속 직장에서 스트레스가 있는데 이걸 못 푸시면은 화병 진단 받으시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네. 그런데 아무래도 예전에는 우리나라 환경 자체가 여성분들이 조금 더 절제하고 말을 조심하고 이제 좀 사회생활 덜 하는 것들이 미덕이었기 때문에 억눌려 있었죠. 이제 이런 분들이 50, 60대가 되면서 갱년기 증상과 함께 이제 화병이 나타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네. 이 갱년기 증상의 핵심은 여성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면서 결국 성 호르몬 불균형이 오는 건데 이 성 호르몬 불균형이 오면 감정 조절이 어려워져요. 네. 그래서 우리가 남자는 2번, 여자는 살면서 3번 정도 이 성호르몬 불균형이 오거든요. 사춘기 때 기억하시길 남녀 그 사춘기 때 성호르몬 불균형이 한번 오면서 이제 감정 조절 좀 쉽지 않죠. 엄마가 네. 했던 한마디에 막 며칠간 화나 있고 또 맞아요. 떨어진 나뭇잎 하나에 막 웃고 있고. 근데 이제 여자분들은 임신하고 출산했을 때 한 번 더 오고요. 그래서 하는 우울증 꽤 많죠. 그리고 이제 남녀 둘 다 갱년기 때 호르몬 불균형, 남자분들도 남성 호르몬이 좀 줄어들고 여자분들도 여성 호르몬 줄어들면서 감정 조절이 쉽지 않아지면서 이게 잘 해소되지 않고 뭐 화병 증상까지도 지속된다면은 더 이제 심한 화병 증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네. 호르몬의 영향도 분명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신체적인 변화 때문에 나타나는 어떤 감정 기복, 이거 어쩔 수 없는 거니까 현명하게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방법을 공부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그렇다면 한의학에서는 이 화병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조 원장님께서 알려주실까요? 네, 한의학에서는 화는 결국 우리 몸에서 열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 비유를 말씀드릴 때 환자분들께 열기구를 생각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열기구가 열이 별로 없을 때는 풍선도 작고 뭔가 큰 변화가 없죠. 근데 열을 올려가지고 풍선이 커지면 위로 뜨게 돼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 몸에서도 그 열이 그렇게 작용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화병 증상들이 대부분 열로 인해서 상열하는 증상들, 위로 뜨는 증상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상열감, 그리고 위로 올라가서 가슴 답답함, 또 음식물이 내려가지 못하고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생기는 역류성 식도염, 석식 장애들, 그리고 위로 압력이 쭉 올라오니까 생기는 목 어깨 결림과 그로 인한 두통들, 현두통들, 다 이제 열이 위로 뜨는 증상들인데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똑같이 스트레스를 받아도 저 사람은 화병이 신체화가 되고 나는 안 그런데 이건 뭐냐라고 물어보기도 하는데 네. 사실 이런 것들이 체질로 설명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마다 체질이 다 다르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한의학에서 화를 담는 그릇이 되어주는 우리 심장과 간,
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장부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간의 크기도 체질마다 사람들이 기능이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되게 덤덤하고 강심장인 사람한테 강심장이라고 그러네요. 표현을 하고 네. 너 되게 간이 크다라고도 표현을 하잖아요. 네네. 실제로 그런 용어들이 한의학적인 사고가 녹아져 있는 우리의 평상시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저희가 뭐 예능에서도 보면 막 담력 키우기 하잖아요. 맞아요. 네, 네. 네. 그 담력 키우기도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너 간이 작다라고 하는 것도 되게 소심한 친구들한테 되게 말하는 말이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그런 체질에 따라서 본인의 그릇이 다르기 때문에 그 화병이 얼마나 빨리 오냐 아니면 안 오냐라는 게 조금 정해지는 그런 체질적인 것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체질이 타고난 것도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 노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체질이 조금 약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노화의 연장선인 사실 우리가 병이 생기거나 과로를 하거나 뭐 정신적으로 이슈가 있다는 것도 사실 노화가 가속화된 부분인 거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가속화가 되면 아시다시피 우리 오장육부의 기능이 실제로 안 좋아져요. 그게 실제로 기능이 구조적으로도 작아지기도 하고요. 네, 그런 식으로 결국 그릇이라고 말했던 화의 그릇이라고 말했던 그런 장부들이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갈수록 나이가 들면서 화를 못 참거나 아니면 마음이 더 쓰이거나 화병이 더 증상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네. 그래서 여성분들이 노화가 가장 가속화되는 대표적인 게 바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갱년기죠. 네네. 그래서 갱년기 때 그렇게 화 관련된 증상과 뭐 이제 홍조 이런 증상들이 가장 확 올라오는 것도 이런 맥락으로 사실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네. 그렇다면 이 화를 담아두는 장부라고 하는 심장과 간을 조금 보강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치료는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나요?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강하는 치료도 좋지만 실제로 그 한의학에서 화병은 울화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말 속에 답이 있습니다. 울체됐고 화가 있고 열이 네.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울체된 건 풀어주고 화가 된 건 시켜주는 치료를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 치료의 대전제, 한의학의 이제 화병 치료의 대전제는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구마다 차이가 있는 건데, 그 혈자리를 치료할 때도 침과 약침을 이용해서 가장 발산시켜주는 우리 단중혈, 심장의 열을 가장 발산시켜주는 단중혈, 그리고 다른 뭐 간경을 이용한다든지 기문, 일월 이런 혈자리들을 이용하면서 몸에 있는 화, 그 장부에 담겨져 있는 화를 발산시켜주는 치료를 쓰고요. 그리고 한약으로도 환용을 할 때 청혈시켜주는 약을 저희가 되게 많이 써요. 네. 청혈사화 약을 많이 쓰는데 말 네. 그대로 그 열을 낮춰주는 약인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약까지 같이 복용하셔서 몸에 열을 낮춰주면서 화를 풀어주는 그런 치료가 같이 진행됩니다. 그렇군요. 네. 자, 우리가 울화병이라고 얘기를 해왔는데 이 울화가 이제 방금 말씀해주신 그 원리였다 이런 걸 이해할 수 있었고요. 자, 그런가 하면 이 화병에는 침치료가 효과가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자, 침치료의 효과를 보여주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하는데 소개해 주실까요? 네, 실제로 화병을 진단받은 이제 37명의 대상으로 침치료와 침치료하지 않은 군을 비교해서 한 그 연구를 말씀드릴 건데요. 네. 실제로 전후로 비교했을 때 열감, 억울감 그리고 화가 치미는 증상들이 완화가 됐고 그리고 수면의 질이 유의미하게 호전이 됐다고 그리고 불안의 척도, 우울의 불안의 척도가 유의미하게 감소됐다는 그런 논문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화병의 침 치료가 효과적이었다라는 내용까지 들어볼 수 있었고요. 사실 그런데 화병은 이게 굉장히 주관적인 느낌일 수도 있고 이 화병을 유발하는 그 원인이 사라지게 되면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괜찮아질 거야라고 생각을 하면서 굳이 뭐 치료를 해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 원장님? 우리 그 화병을 진단 맞으면 또 이렇게 불쾌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되게 네. 화병 자체가 진단 받았다는 게 내가 조금 불편하다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내가 간혹 뭐 있는데 나약한 건가 뭐 맞아요. 이런 생각을 네, 하시니까. 그렇게 내가 나약한 거 성질이 못 돼서 내가 그런 건가 이렇게 예.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실제로 네. 되게 책임감이 강하고 배려심이 강하고 되게 착하신 분들이 더 걸려요. 아. 오히려 네. 자기 성격대로 땅땅거리면서 사는 사람들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삽니다. 그래서 이처럼 저희가 한국이 이제 정신과적 질환에 되게 조금 보수적인 성향을 띠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치료를 미루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는데 사실 엄연히 치료를 조금 적극적으로 받아야 되는 질환입니다. 네. 실제로 화병을 가벼운 상태에서는 모든 병처럼 가벼운 상태에서는
적당한 휴식과 그런 환경에서 탈피가 되면 자연스럽게 호전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칠정, 우리 화병이 오래되게 되면 칠정이 점점 우리 생명력을 갉아먹는다고 표현을 해요. 점점 몸이 나약해지는 거죠. 이게 나약해지면 실제로 안 그랬는데 허증으로 빠지게 됩니다. 몸이 허약해진다는 말이죠. 예, 예. 네, 네. 몸이 허약해진다는 건 아까 그릇이 작아진다는 것처럼 화병의 재발률이 높아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몸 자체가 허약해졌기 때문에 뭐 면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생겨서 각종 다양한 질환에 합병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 화병 때문에 시작됐는데 각종 다양한 질환대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이렇게 만성적으로 화병에 노출됐던 분들은 치료를 할 때 보약까지 같이 나중에 써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네. 네. 화병 엄연히 좀 치료가 필요한 질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MBTI 정말 빠질 수가 없잖아요. 어딜 가든지 항상 MBTI가 뭐야? 라고 물어보게 맞아요. 되는데. 너 T야? 이러잖아요. 네, 맞습니다. T이신 것 같아요. 저 T예요. 네, 저는 F고요. 네. 그런데 보통 우리가 E와 I를 구분할 때 E는 외향형, 그리고 I는 내향형으로 구분을 하는데 I이신 분들이 이걸 표출을 좀 잘 못하다 보니까 더 화병에 잘 걸리실 것 같아요. 좀 어떤가요? 간단하게 설명해 네. 주시죠. 이거는 그 MBTI E가 외향적이라고 하고 I는 내향적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이분들이 이제 주장을 완벽하게 하시니까 네네. 되게 화병에 노출이 다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E인분들이 자기 성격대로 못하는 환경에 노출됐을 때는 그분들이 오히려 화병에 되게 예민하게 근데 사실 반응하는 대부분의 경우가 환경이 그렇지 않나요? 그쵸. 내 마음대로 못 그쵸. 하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사회생활을 하거나 회사 생활을 할 때는 I보다는 이분들이 더 힘들어 하실 수 있다는 생각도 문득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화병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좀 완화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꿀팁들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몇 가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일단 화병은 첫 번째로 내가 화병이구나 인지하고 시작하는 과정이 진짜 반절 이상을 차지해요. 네. 본인이 그 인정을 안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발산할 수 있는 우리가 취미 활동들, 그건 사람마다 다르겠죠.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있고 음식을 맛있게 먹는 사람들, 이렇게 다양하게 발산할 수 있는 취미를 갖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열을 식혀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머리가 열에 많이 올라와 있으면 머리를 식혀주는 온도적으로 되게 낮춰주면서 지내시는 것도 화병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네, 말씀해주신 내용들 꼭 한번 실천해 보시면서 화병으로부터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다양한 신체 증상으로까지 확대가 될 수 있는 질병 화병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화병의 증상과 그리고 대응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만나보시죠. 자, 이제 여의보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 텐데요. 아마 운동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나 혹은 운동을 전혀 하지 않으셨던 분들이 동시에 겪을 수 있는 질병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바로 족저근막염입니다. 이제 우리 인구에서 한 10명 중에 1명 정도는 평생 살다 보면 한 번 정도는 겪을 수 있는 흔한 병이라고 하거든요. 자, 일단 족저근막염, 그냥 막연히 발바닥이 좀 아픈 거다 정도로 알고 있는데, 자, 이 원장님 좀 자세하게 어디에서 어떤 문제가 생긴 건지 좀 알려주시죠. 그죠. 제 족저근막염 하면 단어가 약간 생소할 수가 있는데요. 네. 우리 근막이라고 하는 거는 근육을 싸고 있는 막인데 근육을 보호해주고 지지해주는 섬유 조직이죠. 그런데 이 발바닥에 있는 족저근막은 우리 발 뒤꿈치에서부터 그다음에 발바닥 그리고 발가락까지 이어지는 이제 정말 강인하고 질긴 섬유띠 형태를 지고 있는 조직이에요. 되게 강인하고 질겨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발바닥의 아치를 유지해주고요. 그리고 걸을 때마다 그 충격 흡수를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미세한 손상이 자꾸 발생하면서 이게 염증이 되고 그다음에 통증까지 이어지는 것. 그것이 이제 족저근막염이죠.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이러한 미세 손상과 염증은 발을 많이 써서 생기는 걸까요? 근데 흔히들 그러면 우리가 과사용과 그다음에 네. 과부하를 원인으로 찍고 있는데 네. 그럼 오히려 쉴 새 없이 맨날 뛰어다니는 어린 아이들도 걸리는 게 맞는데 오히려 이게 유병률을 보면 일반적으로는 나이가 조금 많이 있는 이제 40대 이상부터 좀 더 족저근막염 진단율이 높아지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기저에는 어쨌든 이 미세 손상이 있었을 때 회복률이 좀 떨어지기 시작하는 그래서 족저근막의 노화랑 퇴화가 진행된 약간 상태에서 이제 미세 손상이 이제 발생했을 때, 근데 이게 이제 갑자기 많이 사용했다거나 갑자기 뭔가 발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과부하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생겼을 때 음. 그때 손상이 축적돼가지고 염증이 되고 통증이 되는 겁니다. 네. 아, 네. 원장님 그러면 이게 평소에 그 운동을 꾸준히 해왔던 분들이면 이런 족저근막염을 좀 잘 안 걸리게 되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잘 스트레칭해주고 내가 무리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걸리진 않을 수가 있어요. 예. 하지만 어쨌든 단순히 과사용 과부하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구조적으로도 오히려 아치가 너무 과도하게 높으신 분들이 있어요. 발 네. 모양이. 그죠. 네. 그런 분들은 또 이 근막에 좀 부담이 가고요. 오히려 반대로 평발처럼 과도하게 낮은 분들은 또 충격이 더 많이 가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또 이제 운동선수가 아니더라도 더 잘 발생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그런 얘기는 해요. 환자분들이 일반적으로 족저근막염으로 올 경우에 세 가지로 물어보면 보통 이 세 가지에 다 걸립니다. 오, 네. 갑자기 신발을 바꾸셨나요? 아. 아니면 갑자기 체중이 증가했어요? 네. 아니면 갑자기 조금 많이 걸으셨나요? 특히 아. 딱딱한 길거리 많이 걸었나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보통 이 세 가지 예스를 답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과도한 사용과 과부하, 특히 이제 신발을 바꿨을 때 발생하는데 특이하게 여름에 여성분들이 좀 더 많은 편이에요. 여름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안 그래도 궁금해서 또 찾아봤더니 네네. 실제로 우리나라 그 연구 자료에도 의하면 2010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족저근막염 진단을 받았던 사람들의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네. 여성분들이 특히 45세에서 54세 사이의 여성분들이 여름, 특히 지금 7, 8, 9월 달에 네. 진단율이 높아지는 걸로 나왔거든요. 왜 그런 건가요? 그래서 역으로 추적해 보면 우리가 여름에는 어쨌든 네. 집에 콕 박혀 있는 것보다는 밖에 나가서 네네네. 그리고 또 바캉스도 신발도 가고 뭐. 활동도 네. 하고 근데 신발도 얇은 구두를 많이 신고요. 아, 여성분들은 샌들 같은 거 많이 신시잖아요. 샌들이랑 플랫도 많이 신고. 아, 쪼리. 그죠. 네. 근데 그럼 이런 거는 깔창들이 우리 이 근막을 보호해주는 역할은 없어요. 아. 보통 이제 밑창은 4에서 5cm 정도 되는 거를 신으라고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이게 그래요? 너무 얇은 네. 거는 계속 이 딱딱한 바닥에 충격을 흡수하기 때문에 손상이 되고 저는 그냥 일명 관광객병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관광객병. 여름에 휴가 가서 맛있는 거 많이 먹어서 체중 좀 증가한 상태에서 새 신발 신고 이제 막 돌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기 쉽도록 이렇게 세 가지가 다 이제 한꺼번에 왔을 때 생길 네. 수 있다. 그런데 이 원장님 그렇다면 플랫 슈즈보다는 약간 4, 5cm 정도 조금 있는 게 그럼 좋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죠. 그래서 4, 5cm 정도 되는 어쨌든 푹신한 좀 내 그 근막을 지지해줄 수 있는 네네. 그 창이 있는 게 좋고요. 네. 그래서 플랫은 솔직히 좋진 않아요. 그리고 또 너무 낮기도 하고요. 아, 네네. 근데 이런 거 말고도 일반적인 경우 말고도 운동선수들 그래서 특히 이제 마라토너처럼 장거리 러닝 선수 아니면 또 딱딱한 땅바닥에서 오랫동안 서 있는 교사 선생님들 뭐 공장 근로자분들 또 오랫동안 이제 보행하는 군인분들 이제 이런 분들한테는 흔히 나타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이 발바닥 근막에 염증이 생기는 이 족저근막염 증상이 어떤 건지 궁금한데요. 그죠. 이제 발바닥에 염증이라 그래서 발바닥 전체가 화끈화끈거리고 뭐 열이 나고 붉어지고 막 부어오를 것 같은데 그렇진 않아요. 다행히도. 네, 보통은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를 발꿈치, 발바닥을 본다면 발 뒤꿈치의 안쪽 이 앞부분이 특징적으로 좀 많이 아파요. 그래서 눌러봤을 때 압통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바늘이나 칼로 찌르는 듯한 날카로운 통증이라는 양상으로 호소를 하십니다. 약간 찢어지는 듯한 그죠. 느낌인가요? 되게 불쾌하죠.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쉬고 있을 때가 아니라, 그러니까 쉬고 나서 많이 사용한 다음에 하룻밤 자고 다음날 아침에 딱 일어나서 첫 몇 발자국을 걸었을 때 통증이 제일 심하다가 또 걸으면서 괜찮아지다가 밥 먹으려고 잠깐 앉았다가 다시 일어날 때 그리고 잠깐 멈췄다가 또 걷기 시작할 때 이럴 때 좀 더 심해지는 증상들이 있어서 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이제 압통점까지 있으면 족저근막염을 저희가 의심하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네, 아주 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양상이 나타난다면 족저근막염을 의심해 보시고 치료를 빨리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족저근막염은 염증 질환이니까 아무래도 이 치료의 기본은 염증을 없애는 쪽으로 가야겠죠.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염증을 없애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염증을 계속 유발시키면 안 되니까 네. 혹시라도 뭐 체중이 급하게 요즘에 증가해서 좀 과부하 걸린 상태다 하면 체중은 좀 빨리 빼주시고 많이 걸어서 또 아픈 거다 하면 빨리 휴식에 취해주시고 네네. 또 신발을 만약에 내가 새로운 걸 바꿨다 하면 다시 내 발에 맞는 신발로 바꿔서 염증 유발을 우선은 멈춰야 됩니다. 그래서 신기한 게 또 뭐 정형외과에서 진행됐던 한 연구를 보면
정형외과 외래에 내원했던 족저근막염 진단받았던 101명의 환자분들 중에서 네. 83%가 발에 맞지 않는 신발을 신고 있었다고 해요. 아, 그렇게나만요? 그래서 이 신발을 바꾸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내 발에 맞는 신발이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당연히 염증 치료는 들어가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양방에서는 이 진통소염제부터 해서 뭐 스테로이드, 그다음에 뭐 충격파 치료기, 그다음에 나중에는 결국에 만성 돼서 너무 심하면 수술까지 이제 하는데요. 한방에서도 당연히 염증에 좀 치우쳐서 이제 소염 자국이 있는 이제 침 그리고 또 뭐 약침, 봉침과 더 심할 경우에는 뭐 부항이랑 뜸까지 추가해가지고 염증을 잡아줍니다. 네. 네. 근데 네. 원장님 화침도 있을 것 같은데. 맞아. 그렇죠? 저희 대본 네. 보니까 네네. 화침이라고 불화자가 써 있는 침이 있어요, 원장님. 맞습니다. 그래서 이 화침은 저희가 언제 쓰냐면 보통 내가 막 아프기 시작했을 때 바로 오면 굳이 화침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참고 나는 관광 왔는데 끝까지 다 보고 갈 거야 해가지고 다 끝까지 보고 통증이 너무 심해지고 만성화 됐을 때는 네. 일반 침만으로는 염증이 안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때 우리가 뭐 전침, 약침, 봉침, 매선침, 도침 다 있겠지만 이때에는 보통 우리가 화침이라고 하는 걸 써요. 불화자의 이제 침인데 네. 침을 달궈서 깊이 쭉 찌르고 빼는 겁니다. 아프지 않을까요? 근데 이거를 그래서 침을 찌르고 불을 계속 달구는 게 아니라 네. 달군 상태에서 찌르고 빼는 거기 때문에 딱 아프긴 해요. 근데 네. 이제 지속되는 거는 아니고 어쨌든 뭐 침을 대여섯 번 맞는 것보다 한 번 좀 아프지만 참고 나을 수 있으면 훨씬 더 효과적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일반 침도 있지만 화침이 조금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개인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통은 어느 정도 기간을 잡고 이 치료를 하면 좋을지 이 부분도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원장님. 네, 그래서 환자분들께서 뭐 한 번만에 침 맞고 다 나아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정말 초기에 오면 그럴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보통 우리가 통증과 관련된 침 연구들을 보면 평균 6회, 최소 6회 일주일에 한 번씩은 맞았을 때 신체적인 변화들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여기서 제가 꼭 정말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우리가 약물 용량은 많이 들어봤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3ml 먹을 거냐, 10ml 먹을 거냐, 독한 약을 먹을 거냐, 약한 약을 먹을 거냐 할 수 있는데 침도 마찬가지로 침 자극 용량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우리가 같은 환자더라도 그 환자 나이, 체력, 그리고 질환 종류, 그다음에 질환 이완 기간 이런 거에 따라서 이 강도를 좀 조절해가지고 침을 놓고 이제 침 치료 용량을 통해서 빨리 이제 효과를 낼 수 있는 용량을 도달하면은 치료가 되는 건데요. 네네. 이 침 치료 용량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결정짓는 요인들이 침 뭐 강도, 그다음에 뭐 두께, 그리고 빈도, 그리고 뭐 얼마나 자주 하는지, 기간, 총 횟수 다 포함되지만 특히 요즘 중요하게 거론되고 있는 게 침 치료 기간이랑 총 횟수입니다. 아, 네. 네네. 단적인 예로 우리가 편두통이 있을 때, 편두통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했을 때 12회 이상 침치료를 받았던 환자군이 12회 이하로 받은 환자군보다 진통 효과가 2배나 있었다고 하고요. 비염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6주간 일주일에 2회씩 맞았던 환자분들이 그 이상 맞았던 환자분들이 그 이하로 맞았던 환자분들보다 모든 방면에서 효과가 좋았다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관심 있는 족저근막염도 아까 말했던 그 보험공단의 자료를 살펴보니까 2010년부터 2018년까지의 자료를 보면 평균 한 10회 정도는 침 치료를 받았다는 걸로 나옵니다. 아, 네. 네네. 그래서 그 정도 어쨌든 최소한 6주 정도는 침 치료를 받아야 신체 변화를 유발할 수 있고 긍정적인 결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충분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기간과 횟수를 너무 이제 좁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조금 전에 그 증상이 약한 경우에는 뭐 한두 번 치료만 받아도 좋아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만약에 이제 한 번 딱 침치료를 받았는데 더 이상 안 아프다 이러면 치료를 중단해도 되는 걸까요, 원장님? 그죠. 솔직히 내가 정말 초기에 왔다. 그리고 내가 정말 최소한의 치료로 이제 최대한의 치료 효과를 볼 수 있었다 하면은 통증이 없으면 더 이상 안 와도 되는 건 맞아요. 아, 특히 네네. 뭐 통증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질환은 다를 수는 있지만 근데 이런 거를 한양에서는 일독회차라고 그러죠. 네. 그 환자분들이 되게 좋아하세요. 한 번 치료받고 번에. 다 나았어요. 그렇죠. 이러시면. 예. 그리고 다른 질환도 그런 거를 이제 막 기대하시는 경우도 많고 근데 여기서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면 그 침 치료 용량에 다시 한번 나타나는 게 환자가 약한데 강한 약을 큰 용량으로 쓰면 환자가
더 아파지겠죠. 네네. 그래서 환자의 상태 따라 나이 따라 조절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너무 기운이 약할 경우에는 침 치료는 결국 기혈을 순환시키는 그 치료법이기 때문에 너무 기가 이제 약하신 분들한테 오히려 침 치료를 강하게 하면 화침을 쓴다 하면 네. 우리가 침 몸살이라고 하는 훈침도 발생할 수 있고요. 예. 오히려 더 아파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전문가이신 한의사 선생님께서는 환자분의 이제 체력이랑 나이, 그다음에 지금 환경 그리고 질환에 따라서 좀 이 용량을 조절하시는 편입니다. 네. 근데 건강한 네, 사람일수록 그러면 네. 일독회차를 느낄 확률이 높겠네요. 좀 더 높아지는 게 실제로 젊은 분들이 침 치료 효과가 아니면 똑같은 침 치료 용량에 반응하는 신체의 그 속도가 나이 드신 분들보다는 빨라요. 그러니까 네네. 나이 드신 분들은 똑같은 침 치료를 받아도 한 두세 번의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거를 젊은 분들은 한 번만에 볼 수는 있는 거죠. 근데 이게 환자분의 뭐 체력이랑 질환, 그다음에 이 침 치료 용량이 딱 맞아 떨어졌을 때가 이제 일독회차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항상 있는 건 아니고, 그다음에 뭐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의사 선생님이 실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네, 너무 서운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람마다 개인차는 있겠지만 일독회차로 딱 한 번에 나을 수 있으면 정말 좋겠네요. 네. 그런데 제가 문득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침을 혹시 5, 6번 맞을 그 정도를 한 번에 그냥 몰아서 좀 맞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어떤가요? 그렇죠. 그럼 너무 좋죠. 네네. 네, 저도 학생일 때 이 생각을 했었어요. 환자분들이 특히 이제 저는 MZ세대인데 이제 네. MZ세대 환자분들은 침 치료 받으려고 6번 오세요, 12번 오세요 하면 정말 싫어하세요. 그냥 뭐 빨리빨리 끝나는 걸 좋아하시고. 또 걸어 다녀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네. 바쁘고 네. 언제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오히려 그래서 5-6번 맞을 침을 한꺼번에 와장창 몰아서 놔주면 그만큼 올라가는 게 아닌가 궁금해한데 저도 이제 제 석사 논문이 이거랑 비슷한 거였었고 예. 논문들을 보면 결국 침 치료 기전은 그 신경을 자극해서 수용체를 이제 활성화시켜서 신경 전달 분비를 시도시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자극을 받을 수 있는 활성화될 수 있는 수용체가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막 침을 놓으면서 약물을 주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이게 막 100개를 꽂는다고 쭉쭉쭉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한계가 있는데 오히려 그래서 치료 기전 자체가 좀 다른 뜸이나 부항을 넣으면 침을 100개 놓는 것보다는 조금 다른 기전이 또 작동하기 때문에 치료가가 좀 올라가는 편이고요. 그래서 제 석사 논문은 또 뜸을 많이 뜨는 거였어요. 침과 함께. 네네. 근데 뜸과 부항도 결국 이게 플라토우하는 시기가 있더라고요. 네. 뭐 약물, 그러면 또 뭐 한약을 추가할 수 있고 결국 1침, 2구, 3약이란 말이 있는데 네. 그게 초기에는 침, 그다음에 침만으로 안 되면 뜸 추가하고 또 만성화되면 한약까지 추가해서 더 치료 효과를 늘려라라는 뜻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네. 네. 자, 우리가 밥 먹기 귀찮다고 한 번에 100끼 먹고 한 달 살 수 없는 것처럼 그쵸. 네, 침이나 약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번에 다시 족저근막염 얘기로 넘어와서 조 원장님, 우리가 생활에서 이 족저근막염을 예방하고 또 증상을 완화하려면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할까요? 네, 족저근막염은 말씀해 주셨다시피 과사용, 과부하가 따라다니기 때문에 생활에 영향을 엄청 많이 받아서 관리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관리하는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자면 이것도 결국 족저근막염도 하나의 조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하기 전에 운동을 하거나 걷기 하거나 일을 하기 전에 가볍게 스트레칭을 해서 미리 부드럽게 풀어주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네. 실제로 발을 지지하는 아까 쿠션, 좋은 신발이라든지 다른 보조기를 사용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체중 관리도 절대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빠른 시일 내에 살이 많이 쪘다면 그것들이 큰 요인으로 체중 부하가 걸려 있기 때문에 체중 관리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염증 자체가 열이기 때문에 얼음찜질로 쿨링을 시켜주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곤 합니다. 네. 그래서 얼음찜질도 이제 퇴근하시고 나서 운동이 끝나고 나서 가볍게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염증을 긴장을 완화시키고 조금 더 빨리 호전이 있어서 아침에 이제 통증을 안 느끼시길 바랍니다. 네. 네. 자, 우리가 늘 걷는 거라고 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지만 이 발이 불편하면 우리 일상이 불편하잖아요. 그쵸. 언제나 발을 좀 소중하게 여기고 스트레칭도 잘 해주고 워밍업도 하면서 걸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만나보실까요?
한의학에 대한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코너 무엇이든 물어보감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우리 인체의 중심, 인체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것인데요. 노년층 질환이라는 편견을 깨고 최근에는 젊은 환자들도 많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화면으로 주제부터 만나보시죠. 자, 요즘 정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척추 건강에 대해서 그 어떤 이상을 호소를 많이 하고 계신데요. 자, 원장님들께서는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을 보실 것 같아요. 자, 이 원장님, 직접 보시는 분들을 보면 주로 어떤 문제로 오시나요? 와, 근데 진짜 허리 문제는 허리뿐만 아니라 이 척추 문제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네네. 저희가 한 평생 동안 보통 요통을 앓을 확률이 90% 이상 된다고 그래요. 오. 90% 이상이 허리병 때문에 고생한다는 거고 예. 네네. 65% 이상이 경추통 때문에 고생한다고 하는데 특히 스마트폰이 더 사용을 많이 하게 되면서 이 경추통 환자분들이 늘어나는 게 확실히 보이고요. 네. 가장 안타까웠던 거는 오히려 젊은 친구들을 떠나서 수험생, 학생들까지도 뭐 허리 디스크나 목 디스크 너무 때문에 오는 어린데. 경우가 그죠. 근데 특히 어렸을 때 척추가 제일 튼튼해야 되는데 그때 네. 벌써 디스크 진단받고 이제 아파가지고 오는 환자분들이 느는 게 좀 특징입니다. 그렇군요. 네. 정말 이 척추 문제 많은 연령대에서 호소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척추를 또 약하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불량한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좀 다리 꼬는 걸 좋아하거든요. 네. 또 치마를 많이 입고 하다 보니까 좀 다리를 많이 꼬는 건 편인데 그러다 보면 저도 모르게 허리 통증을 느낄 때가 많더라고요. 확실히 척추에는 좋지 않은 자세인 것 같은데 조 원장님, 척추의 좋은 자세 그리고 안 좋은 자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좋은 자세는 우리가 교과서처럼 다 알고는 있지만 실천이 네.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좋은 자세보다는 좀 나쁜 자세에 초점에 두고 말씀을 드릴 건데 예. 이 자세도 나빴어라고 되게 모르셨던 분들도 되게 많아요. 네. 제가 허리가 아프거나 목이 아파서 척추 문제로 오는 분들한테 티칭을 하는 가장 대표적인 루틴을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세수하실 때 우리 아니면 어머니들 설거지 하실 때 세면대에 숙이는 자세에서 허리 부하가 사실 엄청납니다. 그래요? 네, 실제로 손동 잡고 그리고 설거지 그릇을 올릴 때 그 부하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네. 허리에 엄청 부하가 되는데 이때 무릎을 살짝만 굽히고 허리를 숙이는 동작을 하면 훨씬 허리에 부하가 적게 들어가요. 그래서 장기간 아니면 단기간이라도 허리를 굽혀야 되면 세수할 때도 무릎을 살짝 굽혀서 하라고 제가 티칭을 많이 드리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건 여성분들의 거의 대표적인 루틴인데 특히 장발이면 더 심합니다. 바로 머리 감을 때 여성분들 앞으로 숙여서 감는 동작을 많이 하시잖아요. 예, 예. 물론 네, 네. 샤워를 할 때 뒤로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근데 머리를 감을 때 그 부하 자체가 허리랑 목에 되게 많이 가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심지어 물에 젖은 머리카락 무게는 저는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장발이신 분들은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그래서 여기 장발 있으시면 엄청나요. 수박 두 엄청나실 통이에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누님이 있는데 누님이 장발이셨는데 머리를 말리다가 이제 1차전 하고 쉬고 2차전을 하고 그 정도로. 끝나고 3차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랐는데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저희 마음을 조금 그나마 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환자가 안 좋았을 때 건강할 땐 상관없어요. 이제 삐끗하시거나 안 좋을 때는 머리를 최대한 샤워 귀찮더라도 샤워하는 식으로 뒤로 이렇게 하고 말리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네. 세 번째는 아침에 기상할 때 하는 많은 실수인데요. 아침에 일어날 때 침대에서 그냥 이런 식으로 윗몸 일으키기 하듯이 많이 일어나시잖아요. 네. 네. 저도 그런데 실제로 허리를 굽히는 동작이 부하를 되게 많이 심하게 가요. 근데 그게 서 있을 때는 더 심한데 누워 있을 때도 꽤 부하가 갑니다. 예, 그래서 예.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아침에 기상을 할 때 옆으로 이렇게 돌아서 팔의 힘을 이용해서 그리고 더 심한 분들은 아예 가슴이 그 침대에 닿게 180도 엎드려서 예. 그 팔 힘을 이용해서 올라오라고 말씀드려요. 이것도 건강할 때는 뭐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삐끗했을 때 특히 우리가 자고 있을 때는 7시간에서 길면 10시간까지 같은 자세로 유지를 하면서 근육이 되게 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네네. 가장 약해져 있을 때 준비 동작 없이 하는 첫 번째 동작이 허리에 부담이 되게 많이 갈 수 있는 동작이기 때문에 그때 조심하셔서 일어나시는 걸 추천드려요. 네, 정말 좋은 팁이네요. 자, 그렇다면 이미 허리가 이렇게 틀어지고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걸 어떻게 다시 예전처럼 S자 모양으로 되돌릴 수 있을지 궁금한데 자, 이 원장님 어떤 도움을 주시나요? 그죠. 이제 우선 척추
척추 같은 경우에는 자세의 불량, 그다음에 운동 부족, 그다음에 비만, 노화가 가장 큰 요인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네. 자세에 관련해서는 조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고, 그럼 운동 부족, 그 근육을 이제 키우면 훨씬 도움이 되긴 할 거고요. 그 네. 이외에 우리가 도움 줄 수 있는 거는 당연히 비만, 그다음에 노화, 그리고 또 되게 중요한 게 근육이 과긴장된 상태가 오래됐을 때 이게 척추뼈에 부담을 주면서 디스크를 유발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과긴장되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게 이제 침치료. 그리고 또 염증 줄여준다고 했잖아요. 예. 네네. 근데 환자분들이 침치료로 그럼 디스크를 밀어 넣어요? 막 이래요. 그건 아니에요. 이게 염증으로 인한 통증이기 때문에 염증을 줄여줘서 통증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줄어들면 운동도 좀 더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체중을 감량시키면은 그만큼 부하가 적어지니까 또 이제 통증이 줄어드는데 이 체중 감량도 한약이 잘 치료해 줄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전반적인 치료를 잘 받으시고 추가적으로 최근에는 추나요법도 되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맞아요. 이 척추 건강 관련해가지고 추나요법의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던데 이 추나요법은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 이 부분도 참 궁금하거든요, 조 원장님. 네, 물론 질환마다 이것도 기간을 다 다르게 해야 되고 병을 얼마나 이완을 하셨는지 네. 그리고 어떤 지금 컨디션인지 따라서 너무 다른데 보통 급성 우리가 허리 삐끗했다고 오시는 분들 급성 염좌 환자분들은 한 2주에서 3주 정도 추나를 병행하면 되게 빠른 호전을 경험하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좀 장기적으로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기본 한 3개월 정도로 치료를 하시면 가장 효과를 많이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원장님 저 궁금한 게 그 사실 추나하면 우두둑 소리를 다들 기대를 하잖아요. 이제 그것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누워서 이제 허리를 혼자 비틀어서 우두둑 소리를 좀 내곤 하는데 그게 나요? 이게 네네. 잘 나거든요. 네. 이거 혹시 허리 건강에 괜찮을지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그게 좋다 안 좋다라는 평가가 있는데요. 네. 사실 저는 좋지 않다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그게 의도적으로 그 소리를 냈을 때 그때 치료 효과가 내는 게 아니라 네. 그 관절을 최대한 끝까지 가동 범위를 원래 안 좋았던 가동 범위를 원래 우리가 갈 수 있는 가동 범위까지 회복해주는 인위적으로 회복해주는 과정에서 그 연골 속에서 기포가 터지면서 나는 예, 예, 소리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치료 목적으로 활용될 때는 가동 범위를 늘리는 효과가 있지만 사실 그냥 단순히 불편하다고 내가 침대에서 뚜두둑 아니면 이렇게 소리를 내거나 하는 거는 그 과 이상, 그 과사용이 초래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리고 두꺼워진다고도 하잖아요. 예, 많이 예, 하면 맞아요. 그만큼 과사용이 되기 때문에 관절 네. 입장에서는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원장님 또 추가적으로 아까 전에 그 자고 일어났을 때 이제 정면으로 딱 일어난 자세가 허리에 무리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같은 원리로 윗몸 일으키기 같은 자세도 사실 허리를 좀 짓이기는 자세잖아요. 맞죠. 이것도 혹시 허리 안 좋을까요? 네, 사실은 그 자세도 되게 어디에서는 되게 좋다라고 하고 어디에서는 안 좋다라고 하는 건데 저도 그쪽은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네네네. 실제로 우리 허리 구조가 뒤로 제꼈을 때는 지지를 잘하게 되는 구조인데 앞으로 숙였을 때는 지지가 불안하게 되는 구조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하는 동작들은 사실 되게 위험함을 초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윗몸 일으키기를 할 때도 다리를 펴서 하는 것보다 무릎을 굽혀서 하는 게 허리 부담이 더 덜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을 하고요. 실제로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윗몸 일으키도 사실 조심하셔서 저는 더 강하게 말씀드리면 윗몸 일으키기보다는 뒤로 제끼는 쪽에 치료를 하시는 게 더 좋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네, 네. 정말 척추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꿀팁들 오늘 정말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꼭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여의보감 척추 건강을 위한 자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도움이 되시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저희 여의보감 너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이 건강 고민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원장님들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자 여의보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 건강한 알찬 정보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